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74쪽이죠.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입니다. 매회 출제된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법 제30조 1항과 2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조 제1항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밑줄 그으시고요.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해 밑줄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실 책임을 규정한 겁니다. 자,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 밑줄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해 밑줄입니다. 그건 이것은 개업공사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고의과실과 그 손해발생과는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0조 1항의 조문을 읽어봤거든요. 이제 30조 1항의 조문인데, 먼저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법 30조에 직접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우리 법에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개업공사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 입히면 우리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따라 책임을 져도 되는데 왜 우리 법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냐면 거래 당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 직접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의뢰인에 손해 입혔다. 그럼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 먼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립요건에 대한 부분을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성립요건입니다. 그래서 성립조는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대전제는 중개행위를 하다가 손해입혀야 돼요.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겠대요. 손해를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고의과실과 손해발생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인정돼야 됩니다.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립요건 3가지, 요 기본이고요. 그 다음 이제 30조 제2항에서 뭐라 하느냐면 우리 개업공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대요. 그랬다가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겠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인과관계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행위를 하다가 손해 입혀야지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다. 그럼 중개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요. 이 중개행위를 용어에 정해서 말하는 중개행위보다는 훨씬 넓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업공사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조금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 그럼 이건 중개행위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업공사가 경매행위를 하다가 손해 입혔어요. 그럼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는 경매행위는 분명히 중개행위가 아니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의 손해도 중개행위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개업공사가 개역의 이행행위에 관여했어요. 중도금, 잔금, 등기서류 교부행위에 관여했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손해 입힌 경우도 이건 중개행위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고, 나아가서 최근에 관리대행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관리대행을 해주면서, 상가에 대한 관리대행을 해주면서 손해 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은 원래 용어의 정의에서는 분명히 중개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쪽에서는 중개행위로 봤다는 얘기죠.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중개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그 보증기관은 그 보증금 지급 책임을 면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해석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의 손해도 중개행위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럼 고의란 일부러 했다는 얘기죠. 과실은 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의과실을 통칭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귀책사유라고 부르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 이렇게 부르고요.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과실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30조 1항은 개업공사의 과실책임을 규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조 제2항. 개업공사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어요. 그랬다가 손해 입혔다. 그럼 이것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사무소 제공에 대해서는 우리 개업공사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소 제공을 한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개업공사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무조건적인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중개사무소인데 이 A의 사무소에서 갑과 을 간의 거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한 게 아니죠. A가 소개한 게 아니고 이것을 B라는 자가 와서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당사자인 갑과 을이 손해에 있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과 을은 이 A의 사무소에서 거래했다는 신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럼 이때 이 B는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는 과실 책임이고 A와 B가 같이 갑과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A, B는 갑과 을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건 부진적 연대가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은 손해금에 대해서 A와 B에 대하여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다른 사람의 범죄는 인근 개업공사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도 포함이죠. 그래서 원래 취지가 무등록업자에게 사무소용했다가 손해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라. 바로 이 뜻으로 이게 도입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인근 개업공사뿐만 아니고 무등록업자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다른 사람의 범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이 돼야 됩니다. 손해가 발생될 사태에 이르는 경우는 아직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의 임대차를 만약에 개업공사가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가압류가 돼 있었거든요. 그 주택에. 근데 가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손해가 바로 발생한 건 아니죠. 임차인에게. 그래서 그 나중에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고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결국 회수를 보증금을 임차인의 회수를 못하게 됐을 때 비로소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이 돼야 된다.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데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인과관계의 관련성은 상당성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게 우리 통설과 판례태도예요. 이것을 상당 인과관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원인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되라. 이 정도 관계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성립요건 이렇게 이제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참고로 이렇게 개업공사가 우리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요. 중개행위하다 손해핀 경우에 하나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나 그 중개보조원이 아닌 자,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는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 발생되지 않겠죠. 그래서 개업공사에게만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 일단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일단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효과는 일단 이 성립요건에 대한 증명을 누가 했느냐. 이게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일단 져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이것을 청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입니다. 그 다음 불법행위 시점이죠. 중개행위 시점부터는 10년 내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효에 대한 규정이 우리 법에 직접 없기 때문에 민법에 불법행위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는 10년 내 청구를 해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법은 계속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 법에 의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는 우리 법에 의해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이 됩니다. 근데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답니다. 그럼 정신적 손해를 이걸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 아니겠죠? 아닙니다. 근데 민법이 우리 중개 분야에 보충제로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거래 당사자에게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만, 민법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도 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개업공사는요. 거래 당사자가 입은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보증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을 설정하는 거다. 그럼 보증은 설정입니까? 이건 선택사항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보증을 설정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 설정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가 입은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일단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효과에 대한 부분까지 다 살펴봤는데 판례를 잠깐 정리하고 가죠. 최근 우리 시험에서요, 판례를 아주 잘 내고 있죠. 그래서 그 75쪽에 판례가 많이 실려 있네요. 이건 확인 설명 의무 판례와도 연결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짚어드립니다. 1번 판례요. 공인인사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개업공사에 한정되므로 개업공사나 중개보조원이 아닌 자에게는 공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우리 개업공인인사에 한합니다. 그래서 개업공사가 아닌 자에게는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다음 2번 판례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개업공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고 그의 개입에 의한 거래 조건의 지시 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이라 믿고 거래하며 중개인을 통하여 하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서 언제나 매수인 측에서 매매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에게 개업공사가 목적물을 혼동한 상태인지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는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이게 이제 동대문 상가 사건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 상가 쭉 이렇게 호실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뭐 101호, 이게 102호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쭉 가정하면요. 사실은 물건이 102호 물건이었어요. 근데 개업공사가 101호를 소개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했던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개업공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거래를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물을 현장에서 일반인으로서는 확인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 목적물을 혼동하고 있는지 개업공사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번 판결이에요. 참고해 두시고 다음 3번 판결입니다. 개업공사가 거짓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기망하여 매수 의뢰를 받은 후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매 대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그 금전을 편취한 것도 개업공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에게 제한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 계약금 횡령 사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제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다라고 봤고요. 다음 4번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계를 중개하고 계약 체계로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계약공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했습니다. 이것도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죠. 계약의 이행에 관여했다가 손해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고요. 다음 5번 판결입니다. 중개법인이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한 행위도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 당사에 제한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제기관은 손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공제금 지급 책임이 있다. 바로 이 사건이 경매행위 하다가 손해입힌다는 얘기죠. 이 사건입니다. 그것도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고요. 다음에 이제 6번 판결이죠.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건물 관리 및 월세 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대리인이라고 기망하여 임차인과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을 편취한 경우도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 즉 이것이 바로 관리대행해 주다가 손해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다음 7번 판결입니다. 아주 잘 내는 판결이죠. 7번. 그래서 이해를 해 두시는데 부동산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이에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사에게 소정의 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우리 법의 적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무료 중개행위 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나아가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이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아주 잘 되는 판결이고요.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개업공사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입힌 경우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발생할 점이 있다. 이게 주차장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중개할 때는 거기 이제 얼마 이제 월 주차가 있고 매일 얼마가 몇 대가 들락하는지 이게 이제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거 임대차 주차장 임대차 중개할 때는 그러한 그 임차인에게 고지할 사항이 월 몇 대 정도고 그 다음에 얼마가 차가 들락거리는지 하루에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뭐 보수 30만 원 받자고 하루 종일 그럼 주차장 가서 앉아 있어야 되죠. 어쨌든 이렇게 거래계약 체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면 명시적 확인 설명 사항이 아닐지라도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 확인하여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판결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개업공사가 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업공사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자, 이 판결 기억을 해두시는데요.
중개보조원이요, 의뢰인에게 고의로 불법행위했어요.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의로 불법행위한 이 중개보조원은요, 이자에 의뢰인에게 손해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 그럼 의뢰인의 과실을 참작해달라. 주장을 못하거든요. 이것을 과실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그래요. 근데 개업공사가 의뢰인의 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개업공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이때는 그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조원의 불법행위에 개업공사가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0번으로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개업공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 입은 경우 금전 차용 등을 인식한 개업공사에게는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세금 사기 사건이었는데 개업공사 사무소에 왔어요. 갑과 을이 와가지고 전세 연장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A가 이제 탱탱 놀고 있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이제 수수료 30만 원 받고 보수료 30만 원 받고 전세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이때 이 을이 전세 계약서를 이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전세금 대출을 받는답니다. 이걸 개업공사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계약서 써주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도 작성 교부했어요. 그 한 일주일쯤 뒤쯤 지나서 은행에서 전화 왔던 거죠. 이거 계약서 써준 거 맞느냐? 그랬더니 이제 A가 맞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출금이 실행이 된 겁니다. 한 3개월쯤 지났죠. 아니, 을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아는 바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연락을 해봤던 거죠. 연락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솔직히 중개하지 않았잖아요. 실은 중개하지 않았는데 전세계약서 등을 써준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를 믿고 대출을 이제 실행한 그 대부업자, 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우리 A가 만약에 등기권리증 환불액도 확인했으면 사기를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판결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11번 판결은 참고사항인데요.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라는 사실은 거래상 중요 사항이므로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준공 후에 분양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 전에 분양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하는 것을 선분양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는 뭐냐면요. 통상적으로 분양 대금을요. 분양받은 자가 시공사로 납부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시행사로 분양 대금을 입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라는 것은 분양 대금을 시행사로 입금을 하고요. 준공 전에 분양한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행사는 사실상 허당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부도 나버리면 분양 대금을 전체 날리게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분양 대금은 시공사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그럼 판례 읽어봅니다.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라는 사실은 거래상 중요 사항이므로 개업공사가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의 위험 부담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들이 그 판단을 거쳐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개업공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어야 된다. 근데 그걸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건이었죠. 자, 다음 이제 12번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답니다. 않았더라도 중개사물에 대한 구두로 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한 경우는 개업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란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하면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증명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증인 등을 세워서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확인설명을 정확히 했다면 서로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였죠. 고등법원의 태도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 관련 판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보증 설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으로 넘어왔는데 이러한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야 우리는 보증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의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 공탁을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죠.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럼 이제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냐? 보증 설정 시기는 대전자가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을 하여 신고까지 모두 마치는 겁니다. 신고까지. 그 다음에 보증 설정의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이라고 있죠.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협회에서 공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죠. 공제 가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공탁의 방법이 있죠. 법원에 가서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농협 수협 공제가 있는데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공제라는 것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과 공제는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성격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성격이 있다. 손해보험의 성격이 있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성격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들어봤던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이거와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공탁은 이제 담보공탁도 있고 뭐 변제공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쪽에서 말하는 이 공탁은 담보공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은 현금 외에도 국채나 공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의 방법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증 설정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얼마를 설정을 해줘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거는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요.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는 1억 원 이상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법인인 기업공사요. 법인인 기업공사는 2억 원 이상을 설정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법인이 분사함 설치합니다. 분사함소. 그럼 법인은 분사함소를 둘 때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 추가로의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주된 사무소 2억이 설정이 돼 있죠. 그럼 분사함소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추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분사함소 법인이 4개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4개소를 둔 법인은 분사함소 4개소를 따면 그 토탈 최소한 보증 설정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4개소가 분사함소가 있다면 6억이 돼야 되죠. 주된 사무소 2억에 그 다음에 분사함소 4개소니까 4억 추가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6억이 설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추가로 의무라는 것은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한 주체임을 알 수 있죠.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그럼 특수법인은 법인이니까 원칙적으로 2억 이상을 설정해야 되겠죠. 근데 특수법인 중에 유일하게 봐준 예가 있죠. 지역, 농협. 그래서 지역, 농협은 보증금액이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이죠. 그래서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죠. 하지만 지역, 농협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1,000만 원 이상을 설정하여 보증 설정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등록증을 주겠죠. 그럼 지역농협을 제외한 한국재산관리공사라든가 지역산림조합, 산림조합 중앙회,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될 겁니다. 법인이니까요. 근데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증 설정 금액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특히 지역농협 같은 거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죠. 이게 그래서 일단 설정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이제 돈을 현실적으로 1억 원을 2억 원을 내는 건 아니고요. 수수료만 낸다는 얘기죠. 수수료만 내고요. 그러나 공탁은 현실적으로 법원에 가서 예치를 1억, 2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까지 설정 금액에 대한 내용까지 봤는데 잠깐 스피드 체크 좀 하고 갈까요? 교재 76쪽입니다. 중개법인이 4개의 분사함수를 두는 경우는 이 법인이 설정해야 하는 최저 보증 설정 금액의 합계액은 4억 원이다. OX, X. 말씀드렸죠? 4억이 아니고 얼마? 6억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X였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2억이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4개 섬으로 4억을 추가 설정해야 되죠. 그러므로 최소한 6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 증서, 공제증서, 공탁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증설정 신고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증설정 신고를 하는데 업무를 개시 전까지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보증설정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주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증기관에서 직접 등록관청에다가 이 기업공사는 보증을 설정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버리면
보증 설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다음 이제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이 나와 있죠. 자, 그럼 보증의 변경이라는 것은 보증의 종류가 현재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 들었다 공제로 바꾸거나 공제 들었다 보증보험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공탁을 했다가 공제로 바꿉니다. 이런 것들이 보증의 변경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보증의 변경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보증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14년도 7월 1일서부터 15년도 7월 1일까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업공사가 이제 12월 20일 날 공제 가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공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가입을 하고 변경 신고를 마친 다음에 이 보증보험을 해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공제 가입하여 변경 신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증이 끊김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보증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사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말이 뭐라 나와야 돼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보증의 재설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증의 재설정은 기간이 만료될 때 다시 설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증의 재설정은 설정한 보증의 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그럼 기간 만료가 되면 기간 만료일까지예요.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바로 이겁니다. 이제 공제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예요. 공제기간이 만료되면 공제기간 만료되기 전까지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는 얘기죠. 보증은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간 만료일까지 설정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세금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세금 같은 경우는 그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납부해도 체납이 아니죠. 근데 보증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은 기간 만료일이 만약에 공휴일이었다. 그러면 그 전 까만 날에 다시 설정을 미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날 설정한 보증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개업공사는 이렇게 나오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요걸 기억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보증을 다시 설정하여 신고를 합니다. 자, 참고인데요. 그럼 만약에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증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즉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개업공사가 업무정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인데 중간에 보증기간이 만료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무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만 재설정하여 신고 들어오면 된다는 게 우리 유권의 해석인데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공탁금 회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가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탁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수를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공탁금은 회수 제한이 걸어져 있는데 우리 개업공사가 폐업을 하거나 또는 사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탁금은 3년간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의뢰인 보조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개업공사가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하고 중개업무를 하던 중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럼 폐업한 즉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폐업한 후에 의뢰인이 손해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의뢰인은 개업공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돈 없다 오리발 내밀게 되면 피해를 입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탁금에 대해서는 폐업을 하더라도 묶어두는 겁니다. 몇 년? 3년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탁금 회수 제한이에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폐업을 하든 사망을 하든 공탁금은 몇 년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3년간 회수할 수 없죠. 그럼 왜 하필 3년이냐? 그 이유는 우리 손해배상 청구의 당기시효가 몇 년이요? 3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3년간 묶어놓는 겁니다. 이건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묶어놨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취지라면요. 우리가 등록 취소를 당했거든요. 그럼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에도 그 개업공사는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다. 그럼 그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 취소의 경우도 회수할 수 없다는 게 유권 해석인데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자, 그럼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보증의 설명 및 교부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77쪽에 지금 자, 그럼 보증의 설명 및 교부음인데
보증에 대해서는요, 중개 완성이 되면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본도 교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교부하는 겁니다. 둘 다 하는 거예요. 엔드입니다, 이거. 그래서 설명을 하거나 교부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언제 설명을 하느냐? 중개가 완성됐을 때. 중개 완성 시기는 거래계약 체결시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쌍방 모두에게 됩니다. 쌍방 모두에게. 그 다음에 이제 뭘 설명해야 되냐면 세 가지입니다. 보장기관 및 그 소재지. 그 다음 보장기간. 다음에 보장금액입니다. 그래서 기관, 금액 세 가지를 모두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관, 기간, 금액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본도 쌍방 모두에게 교부하는 겁니다. 쌍방 모두에게. 그래서 사본을 쌍방 모두에게 교부한다. 자, 여기서 그러면 중개 완성 시에 쌍방 교부 서면이 있죠.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 교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한 부 보관해야 돼요. 몇 년? 5년. 거래계약서는 5년이다.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 교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몇 년 보관이에요? 3년 보관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관계, 중개 완성되면 보증관계에 대하여 쌍방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쌍방 모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해줘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그래서 중개 완성되면 언제나 세 가지 서면이 완세트로 나간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기억나시죠? 그럼 보증관계증서는 몇 년 보관해야 됩니까? 보증관계증서는 보관서류가 아닙니다. 이거는 게시를 해놔야 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동안 계속적으로 게시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손해배상 지급에 대한 내용은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이에요. 의뢰인이 보증기관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 이 의뢰인은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먼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해줬어요. 우리 개업공사가 선량한 사람이라. 그럼 합의서 제출하면 돼요. 손해배상 합의서. 근데 합의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의뢰인은 개업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죠. 그래서 판결문 사본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들이 있는데 조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화해조서라는 게 있어요. 화해조서가 있고요. 조정조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인락조서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제출해도 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는 말 그대로예요. 재판상 화해조서인데 원고 피고를 서로 양보를 시켜갖고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화해조서고요. 조정조서라는 것은 원고 피고의 이해관계를 판사가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이게 바로 이제 조정조서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락조서는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모두 승낙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청구인락조서가 작성이 되고 이건 모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보증기관에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출 서류에 거래계약서 같은 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거래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우리 개업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것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관련 서류다. 그래서 합의서나 판결문 등을 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의뢰인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어요. 근데 우리 개업공사가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1억을 가입이 돼 있었다. 그럼 이제 7천을 빼준다는 얘기죠. 배상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이거 자기가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우리 개업공사에게 다시 청구한다 안 한다? 청구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구상권이라 하죠. 구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증기관은 이렇게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개업공사에게 구상이 들어옵니다. 이게 자동차 보험과 틀리다는 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은 보증을 서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구상을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탁을 했다. 공탁. 그럼 공탁을 예를 들어서 1억 2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배상을 안 하면 공탁금에서 7천 빼주죠. 그럼 공탁금은 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개업공사가 보증기관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거예요. 손해배상을 하면 이제 우리 개업공사께서는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줘야 된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며칠 내야 되느냐. 그래서 15일입니다. 그래서 15일 내에 우리 개업공사는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을 하거나 이게 재가입이에요. 재가입을 하거나 또는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는다. 보전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탁을 1억 2천에 했다가 7천을 빼줬거든요. 그럼 이제 보전해줘야 되죠.
보전하는데 이때는 얼마 보전하면 되겠습니까? 지급한 금액을 보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억 2천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개인인 기업공사라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5천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인 기업공사는 1억 이상만 공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천이 남았으므로 5천만 보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급한 금액을 보전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며칠 하라고요? 15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15일 내 재가입 보전을 한다. 15일이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여기서 참고입니다. 이 보증기관은 말이에요. 우리 기업공사가 고용한 고용인이에요. 고용인. 기업공사가 고용한 소속공사 중개 보존입니다. 그럼 이들이 업무상행위를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을 입혔어요. 그러면 이때 고용인이 손에 입히게 되면 그 책임을 우리 기업공사가 그대로 지게 되죠.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기업공사는 이때 무과실 책임입니다. 고용인의 업무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면 고용인이 손해 입혔을 때 개업공사가 책임을 지니 개업공사가 손해배상을 지면 보증기관도 책임을 져요. 그럼 고용인의 업무상의로 의뢰인이 손해 입혔다. 이때도 보증기관은 지급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기관은 지급을 하고요. 구상은 누구한테 하겠어요? 개업공사한테 해야 되죠.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기업공사였으니까. 그래서 이자에게 구상을 하고 기업공사가 다시 고용인에게 구상하는 관계가 인정이 될 거예요.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증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럼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자, 77쪽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은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속으면 안 되죠.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라고요? 대전제가 업무 개시 전이에요. 업무 개시 전이다.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등록번호가 등록 신청한테는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2번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뭐예요? 특수법인이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특수법인도 보증을 기본적으로 2억 원 이상을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역 농협에 대해서만 1,000만 원 이상으로 봐준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틀렸고요. 3번입니다.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간 만료 떴죠.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내 보증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자, 보증기간 만료가 되면 재설정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요? 기간 만료일까지죠. 이거. 그래서 기간 만료가 나오면 기간 만료일까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 질문.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하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제재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중개 업무를 시작했잖아요.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예요. 이건 의리인보 조치를 위반했죠. 그래서 의리인보 조치 위반은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죠. 임취 사유입니다.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임취 또는 업무정지예요. 그런데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는 임취 또는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보증에 대하여 중개 완성 시에는 설명을 해주라고 그랬죠. 이걸 위반했어요. 설명을 하지 않거나 사본교부 안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죠. 둘이 나뉘고 있죠. 그래서 보증 미설정 업무 시는 임취 또는 업무정지예요. 그런데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사본교부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제재를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에 취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꼭 암기할 사항들을 제재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럼 4번 정답 됐고요. 5번입니다. 보증보험금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사는 30일 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자, 30일이 아니죠. 15일이죠. 그래서 15일 내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줘야 되죠. 거기까지 15일이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 분류는 일단 상으로 해놨지만 이게 그래서 꼼꼼히 이제 신경 쓸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과 다 물어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보증과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다 봤는데 손해배상 관련 판례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증에 대해서는 매번 출제하기 때문에 내용을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과 보증을 다 봤고요. 이제 78쪽으로 넘어갈까요?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나오겠네요.
이건 그 제목 옆에 보시면 지금 19회, 21회, 23회, 24회가 출시했죠.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2년에 한 번씩 내고 있죠. 그것도 홀수에 내고 있었죠. 근데 24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25회 때 작년 시험에서 쉰 거예요. 그럼 일단 24회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 26회 대비죠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금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이제 쉰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한다. 이거는. 그럼 이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대요가 도입된 취지가 갑과 을 간에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하셨거든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을로부터 계약금 나가고 중도금도 지급이 됐어요. 됐는데 부동산 거래가 통상 장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이 계약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파기가 되면, 깨지게 되면 계약의 정산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갑은 몰수할 거 몰수하고 을은 돌려줄 거 돌려줬어야 돼요. 갑은 돌려줄 거 돌려줬어야 됩니다. 근데 이자가 안 돌려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또는 남의 부동산을 갑이 팔아치우고 도망갑니다. 이른바 사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개업공사 또는 제3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예치해놨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정산을 하고 끝내자. 이것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예요. 이게. 그러면 이 제도는 거래 사고를 예비하는 사전적 예방제도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전적 예방제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용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있거든요. 이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죠. 그럼 에스크로우라는 건 뭐냐면요. 이 에스크로우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약 이행 대행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에스크로우업자가 계약공사가 주로 이제 담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 에스크로우업자가 계약금, 중도금을, 대금을 다 받아요.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서류도 전부 다 에스크로우업자 받아요. 그리고 권리증 넘어가면서 이렇게 대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거래사고를 철저히 이거 대비하고 있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크로우 제도인데 이것을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실태와 안 맞기 때문에 그 타협점에서 이게 이제 우리 법에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이런 제도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을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갑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을한테 유리한 제도죠. 을을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에 이 예치 권고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의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죠. 개업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랬죠. 권고해야 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색깔 칠해진 걸로 돼 있죠. 그래서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해야 한다가 I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거래 실태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 타협점에서 예치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예치 권고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치해라 하고 권고할 수 있다다. 그럼 이건 개업공사의 의무가 아니네요.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개업공사 등의 의무편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무가 아닌데 왜 이게 의무편에 들어와 있느냐? 달리 넣을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문의 순서상 30조가 손해배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1조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일부 개업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것은 의무가 개업공사에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다 통상 편지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도에 불과한 거지 의무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예치 권고할 때 어떤 내용으로 예치 권고할 수 있냐? 자 일단 예치,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는 누구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예치할 수 있냐? 예치 기한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치를 무엇을 할 수 있냐? 예치 대상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예치할 수 있냐? 예치 기관에 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되는데 일단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거. 예치 명의자는 일단 개업공사가 예치 명의자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대통령 명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을 봤더니 예치 명의자로 6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어요. 이 공제사업자는 우리 협회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탁업자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고요. 채신관서 명의로 예치할 수 있어요. 채신관서는 우체국을 말하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계약이행대행 전문회사. 그래서 서류관리 전문회사, 계약이행대행 전문회사, 에스크로 전문회사죠. 여기 명의로 예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치 명의자가 개업공사 외에 대통령에서 6명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의 명의로 예치하자, 매수인의 명의로 예치하자.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속이나 중개 보조원의 명의로 예치하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 예치기한은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등기소로 다 넘어가고 등기 넘어갈 때까지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치 대상은 계약금 당연히 예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도 예치할 수 있죠. 잔금을 예치할 수 있냐 문제가 있는데 명문의 규정이 있죠. 잔금도 예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잔금가이도. 당연한 얘기죠. 잔금 치르고 나서 등기 서류 교부를 한 달 뒤에 하기로 했다. 그럼 사고에 대비해서 예치해 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법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을 계약금 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약금 등. 계약금 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예치기관은 일단 이게 돈이니까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당연히 예치기관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도 예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협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신탁업자에도 예치가 가능해요. 이 신탁업자는 유가증권이나 또는 그 부동산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회사죠. 여기 예치가 가능하고요. 그 외의 기관도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가능하다. 그럼 이거 이 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금융 업무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우체국입니다. 채신관서는 지금 금융 업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예치할 수 있죠. 이게 농협은 당연히 이제 은행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31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개업공사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 또는 공제사업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치 권고했거든요. 당사자가 노후했어요. 그럼 끝이죠? 끝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치 명의자하고 예치 기관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치 기관은 일단 금, 공, 신 등이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금, 공, 신 등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사 명의로 가능하죠. 그럼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가 있죠. 그러니까 금, 공, 신은 예치 명의자이자 예치 기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명의로 은행 예치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은행 예치할 수 있어요. 공제사업자 명의로 신탁업자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 보험회사, 채신관서 전문회사가 예치 명의자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이것은 거래사고를, 이렇게 이제 사고를 대비하는 좋은 제도인데, 우리 법은 개업공사를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죠?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업공사를 우리 법이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개업공사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개업공사에게 의무를 부여했죠. 이게 개업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의 특칙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개업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만 이런 의무가 개업공사에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께서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래 당사자와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을 맺으래요. 거래 안전 약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안전 약정이라는 게 예치 수수료 얼마로 할 거면 인출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맺으라는 얘기예요. 약정을 미리. 그래서 당사자가 맺어야 되고 우리 개업공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분리관리 의무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무소 운영경비 통장에다가 계약금 등을 섞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분리관리 의무가 있고 나아가서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도 없다 이랬어요. 이렇게 됐고요. 나아가서 이거 떼먹고 도망갈까 봐요.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개업공사는 보증까지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의 방법으로 보증까지 설정을 하여 그 증서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증서사본 교부는 전담서로 교부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증까지 설정하여 증서사본까지 교부해줘야 돼요.
이거 뒤로워서 예치공고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증가 설정하여 이렇게 교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개업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거 처음서부터 거래 안전이 위협되는데 예치공고하지 않았다 하여 우리 개업공사를 처벌할 수 없겠죠. 근데 쉴 데 없이 예치공고했다가 개업공사가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게 됐는데 이런 의무를 이행치 않잖아요? 그럼 이제 제재가 가능하죠. 제재가 가능한데 우리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가 그 밖에 이 법 위반이 있어요. 그럼 이거 개업공사에게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의로 예치할 경우 이런 의무가 부여해놨는데 이것을 위반했잖아요.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개업공사가 그 밖에 이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사가 이렇게 자신의 명의로 예치할 때 이런 의무를 부여했으니까 여기에는 보증 설정 같은 거 하자면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치 수수료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소요된 비용,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바로 다름 아닌 이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 보수 파트에서 실비라는 걸 공부하는데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입니다. 그럼 이러한 실비가 발생됐어요. 개업공사 자신의 명의로 예치했다가 그럼 이 비용을 받아야 되겠죠. 이때는 이 제도가 취득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비용은 취득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발생되면 이건 취득의뢰인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개 보수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적인 처분이 이런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가능하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것은 대단히 좋은 제도 같은데 실무적으로 잘 안 쓰입니다. 우리 거래 실태와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갑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아서 다른 데 또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예치해 놓는다는 게 우리와 실태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나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는 사전수령제도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전수령이라는 것은 미리 수령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전수령을 권한이 있는 자는 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도인, 임대인이죠. 그래서 매도인, 임대인은 이걸 미리 수령을 해갈 수 있어요. 원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를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미리 수령을 해갈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럼 수령을 해가기 위해서는요. 계약 깨졌을 때 이들이 떼먹고 도망갈까봐 예치해놓은 거니까 이들은 가서 보증서 끊어야 돼요. 그러면 이 보증서를 이제 끊어와갖고 그 보증서를 교부하고 이걸 교부하고 이제 미리 수령을 해갈 수 있는데 이 보증서는 어디 가서 끊어와야 되느냐?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가서 끊어와야 돼요. 자기가 찾아가는 금액으로 보증서를 끊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 보증서 의미는 그거 아니에요. 이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제 시에 계약금 등의 반환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끊어와 금보에서 끊어오는 거예요.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 그래서 이거는 금보로 계약하겠습니다. 금보가 누군지 아시죠? 성은 홍이고 이름은 금보랍니다. 그래서 홍콩의 유명 배우이자 감독이죠. 그래서 금보한테 가서 보증서를 끊어갖고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를 줘야 돼요. 이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최종적으로 계약금 등을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치 기관에 주는 거 아니에요. 또 개업공사에 주는 것도 아니다.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미리 수령을 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전히 실무적으로 잘 안 쓰이는 제도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하시면서 말이에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일단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거래한다든가 농지를 거래시킬 때 농지증을 받고 토지거래 허가증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으로 계약할 때는 허가를 못 받아버리면 계약금 다 돌려주고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계약금을 이체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도라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23회 때 출제했던 문제가 실려 있네요. 24회 때는 문제가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제가 23회 때 문제를 실었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개업공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사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질문이에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OX, X. 자, 이 실비 말이에요. 이 제도 자체는 취득의뢰인을 위한 제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고요? 매수의뢰인이죠. 그죠? 취득의뢰인. 그래서 정답 1번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1번의 정답 나오면요. 엄청 반갑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번이 나와버리면 다른 지문들은 원래 안 보는 거예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꼭 읽어보죠,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그러죠? 당연한 얘기고. 3번, 개업공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맞죠? 우리 개업공사는 자신의 명의로 예치할 때는 이렇게 보증 설정 하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4번 질문이죠. 개업공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죠? 분리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 개업공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4회 때 출제가 됐고 25회 때 쉬었기 때문에 우리 26회를 대비한 우리로서는 이 제도를 일단 낯설지만은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암기사항들, 예치 명의자가 누구며, 예치기관 누구로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사대형 수령세 보증서 발행기관이라든가 누구한테 이걸 줘야 되는가, 이거 주의하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금지행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